안녕하세요, 이사연쌤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말이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자신의 그런 의문들에 용기 내서 질문을 하지 못하죠. 나 말고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괜히 나를 밉보이게 할까봐. 허수와 복소수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주제도 그런 의문들 중에서 자주 손꼽히는 하나입니다. 비단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도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암기하듯이 넘어가고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않았던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아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 수인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배우는 아이와 복소수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복소수보다 더 상위의 수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용이 깁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허수 아이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기는 1세기 무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헤론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암기하듯이 배우는 거듭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라는 개념을 기록한 것이죠. 사실 아이는 그 후로 오랜 기간 동안 수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1637년 르네 데카르트가 쓴 방법서설이란 책에 부록인 기하에서 허수,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는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이 허수를 우리가 현재 쓰는 기호인 I 라고 이제 명칭 지은 사람은 모두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트 오일러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I는 여전히 수로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99년 카스파르 베셀이 복소수의 기하학적 표현을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받아들여졌죠. I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베셀 외에도 존 윌리스라든가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I의 기하학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암기하듯이 I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기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기초적인 수체계인 자연수를 포함한 양수를요,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반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되는 점이 0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1, 2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수학자들 애먹였던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수는 양수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직선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음수는 양수의 반대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마주하는 반직선의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실수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수직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수는 어떨까요? 허수는 실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무언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은 실수 중에는 없다라는 것은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에서 음수로 수체계를 기하적으로도 확장을 시켰듯이 한 번 더 확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는 실수축 하나로는 부족했었던 이 문제를 축 하나를 더 도입함으로써 확장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은 이제 실수축, 그리고 이 축은 이제 허수축으로 부릅니다. 실수축에 -1, 1, 2라는 것들이 있듯이 허수축에도요, -i, 여기는 1i, i, 여기는 2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우리는 이제 수체계를 수직선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이 평면을요, 복소평면 또는 가우스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평면에서 실수 1은 어디 있죠? 실수 1은 여기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2라는 연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값이 2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1에서요, 양의 방향으로 2배만큼 그 크기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즉, 요만큼이 한 배 더 늘어서 여기에 찍히게 됨으로써 2가 되는 것이죠. 1 곱하기 -2는 어떨까요?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는 1에서 음의 방향으로 점프하면서 마이너스 2로 그 길이도 늘어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 곱하기 2i는 어떨까요? 얘는 당연히 2i입니다. 그 2i는 여기에 있죠. 즉 우리는 크기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떻게 얘의 위치가 변했느냐? 바로 90도만큼 회전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평면에서는요, 음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반대편으로 점프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i라는 것은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i 제곱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i 제곱은요, i 곱하기 i이고 얘는 다시 1 곱하기 i 곱하기 i로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 평면상에서 기하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의미다? 1을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90도만큼 이동시켜주고 또다시 90도만큼 이동시켜준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처음에 1 위치에 있었던 녀석이 90도만큼 이동시키는데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i가 되고요. 그것을 한 번 더 90도만큼 변화시켜주면서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암기하듯이 배웠었던 i의 4제곱이 다시 1이 나온다 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에서 90도만큼 이동, 또 90도만큼 이동, 또 90도만큼 이동, 또 90도만큼 이동을 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1차원적이었던 수체계를 2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라고 하는 문제도 아주 명쾌하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축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수를 3차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수를 수직선에서 평면으로 확장시켰듯이 이거를 한 번 더 확장시켜서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차원으로 수를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차원으로 확장시킨 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수학의 기본 개념인 군, 환, 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일종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군은요,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집합입니다. 한 개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며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군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점은 이것이 한 개의 연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ing이라고 부르는 이 환은요, 군보다는 이제 하위의 구조입니다. 즉 군의 부은집합 같은 개념이고요. 군보다는 더 많은 조건들을 성립해야 이 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환은 두 가지 종류의 연산이 적용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군은 한 가지 종류의 연산만 적용되었던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은 덧셈에 대해서만 다루는 집합이었다라고 한다면 환은 덧셈뿐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도 다루는 그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필드라 부르는 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환보다 더 하위의 구조입니다. 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연산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보다 더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조건들 혹은 공리들인지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들을 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에서 이러한 분류들을 대체 왜 하나? 군이니 환이니 체니 이런 집합들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러나?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는 어떤 것은요, 이 집합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체 안에 어떤 정리가 적용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정리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도 그렇고요, 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복잡한 개념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우리가 대체 이것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요. 그 대상이 수학이든 과학 분야든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튼 근데 이 대상이 만약 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것은 그동안 체에 대해서 연구되었던 다양한 성질들이나 정리들이 모조리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그 세부적인 사항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말이죠.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돌덩어리인지 뭐 보석인지 아니면 박스 같은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을 막 잡아먹는 그런 외계 생명체인지. 그런데 이 물건이 컴퓨터로 분류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봅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전기를 연결하면 작동하겠구나. 우리는 뭐 이걸 통해서 뭐 다양한 연산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물며 이게 살아 움직여서 나를 잡아먹진 않겠구나. 등등의 정보들을 말이죠. 즉 군인이, 환인이, 체 같은 이런 대수적 구조들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대상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대수적 구조들은요, 뭐 군, 환, 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수체계, 유리수, 실수, 혹은 이제 우리가 아까 평면을 확장시켰던 복소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에 속하는 녀석들입니다. 즉, 이 체에 해당하는 뭐 공리들이라든가 뭐 이론들이 잘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수를 3차원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를 앞으로는 수를 이루는 근원축이 3개가 있다라고 해서 3원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원수는요, 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상위 구조인 환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을 하죠. 매우 익숙하죠. 복소수는 X 플러스 YI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X랑 Y는 실수고요. 여러분들 아까 봤다시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3원수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i를 이용해서 x 플러스 yi라고 이제 표기를 했듯이 하나의 미지수를 더 갖고 오죠. j라는 것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원수는 x 플러스 yi 플러스 z, j와 같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x랑 y랑 z는 실수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복소수랑 그대로인데 이 zj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죠. j가 지금 현재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요. 이 3원수가 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 구조인 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림으로써 대신하도록 하죠. 일단 환에 포함되기 위한 다양한 공리들 중에는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곱하는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수인 2랑 3을 가져와서요, 2랑 2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는 것과 2에다가 2랑 3을 곱하는데, 즉 곱하는 순서를 얘는 앞에 거를 먼저 얘는 뒤에 거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는 4니까 4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12죠. 뒤에 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곱하기 이 뒤의 계산 결과는 6이죠. 즉 똑같이 12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수는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 환에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3원수를 갖고 와보도록 하죠. 3원수인 i랑 j에 대해서 i를 먼저 2번 곱해준 다음에 j를 곱하는 것과 i와 j를 먼저 곱한 다음에 i를 곱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i의 제곱은 뭐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즉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j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j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i 곱하기 j가 지금 문제인데 j가 지금 당장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걸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i도 j도 둘 다 3원수니까 i 곱하기 j도 3원수 안에 속하는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이 i 곱하기 j를요, 일반 형태인 얘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i 곱하기 x, yi, zj 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다 분배가 돼서 x, i에다가 i가 두 개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y로 튀어나오겠죠. y는 그대로 있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얘는요 플러스 z, i, j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i 곱하기 j가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 i 곱하기 j를 우리가 지금 뭘로 표현했느냐? x 더하기 yi 더하기 zj라고 하는 3원수의 일반 형태로 표현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이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분배시키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i로 묶이는 항들 그리고 j항이 있고요. 나머지 항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따로 묶어줘 보면 이렇게 zx 빼기 y라고 하는 실수항 그리고 x 플러스 yz로 묶어서 i에 붙여서 이게 이제 허수항인 거죠. 그리고 z제곱 곱하기 j라고 하는 이제 j에 대한 항까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집중해 봅시다. 3원수라는 것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위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결과랑 이 뒤에서 계산한 요 계산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얘는 이제 지금 이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실수항도 없고요. i에 대한 항도 없습니다. 즉, 이 최종 결과에서 zx-y라는 것은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x 더하기 yz라는 것도 0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여기 있는 요 j양 있죠? 이 앞에 있는 z제곱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얘랑 같으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저 수들을 얘기할 때 x랑 y랑 z는 뭐라고 했다? 얘네들은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한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다? 3원수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반례를 지금 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수체계로서 다루는 뭐 유리수나 더 나아간 이제 복소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보다도 이제 하위 구조인 체에 포함이 되는데 이 3원수라는 것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든다 하더라도 체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환에도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구조인 군에는 포함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3원수는 새로운 수체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다른 대수적 구조가 훌륭한 대체제로서 존재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념에 굳이 새로운 용어를 들고 와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혹시라도 그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벡터 공간입니다. 근데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면은 이 강의가 너무 난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생략하고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축을 3개로 한 3원수는 의미가 없었지만 축을 4개로 한 4원수는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4원수는요, 비록 체에는 포함은 되지 않지만 환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법칙뿐 아니라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기하적으로는 복소수가 평면에서의 회전을 설명하는 좋은 수체계였다면 이 4원수는요, 공간에서의 회전을 설명하는 좋은 수체계입니다. 따라서 수학 분야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나 물리학 혹은 생물학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도 해요. 4원수보다 더 확장된 수체계에서 나름 또 의미를 갖는 것은 8원수입니다. 그 외에도 16원수 같은 개념들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마땅치는 않아요. 혹시 또 모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의미들을 파악해내는 그러한 학생들이 나올지. 오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허수와 복소수로부터 수체계 확장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되게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흥미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던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신 분이라면,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든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르신 분이라면 수학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언젠가는 질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학의 세계는 무한해서요, 절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질릴 리가 없습니다. 이 수학이야말로 끊임없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극의 지적 유희수단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